한국당의 계파 갈등이 이번에는 공개석상에서 불거졌습니다. 친박계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과 김무성 의원의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비박계는 당 쇄신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어제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네. 최 교수님, 네. 친박, 비박 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이게 어제 공개석상에서 이런 서로 물러나라. 참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선거에 대표하고 난 이후에 3번 의원총회를 했는데 예. 3번 다 이제 이 이른바 그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계파 갈등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파 갈등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정당 정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 내부의 저 이른바 내용은요. 계파 갈등의 차원이겠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뭐 초재선들 얘기도 합니다만 초재선이 꽤 많잖아요. 지금 예. 60% 이상이 됐는데 그분들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분들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상 탄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김무성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복당파가 있고요. 예. 복당파는 바른정당 갔다 다시 이제 돌아온 분들 아니에요.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고 이른바 친박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이거든요. 예. 그 갈등인 것이고 그 갈등을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친박 대 비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일단 한국당 의원들께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쪽에서는 일단 당 쇄신이 먼저다. 맞는 얘기죠. 당 쇄신 해야죠. 또 인적 청산 해야 되는 겁니다. 양쪽 말이 다 맞아요. 겉으로 외부적으로는 맞고 명분은 맞는 얘기인데 보다 본질적으로 집단적으로 우리 당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의 이런 토론이 여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토론과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의견에 다른 거, 누굴 물러나라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더라도 전체적 한국당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다, 탄핵이 왜 우리가 그때 반대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당내 청산 문제나 쇄신 문제나 이런 문제가 같이 나올 때 국민들이 좀 주목을 할 텐데 전혀 대선 패배 아니 그 지방선거의 패배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완패에 대해서는 이런 방금 거의 얘기가 없고 그냥 퍼포먼스 한다고 현수막 붙여놓고 큰절하고 말았고 예. 여전히 여전히 그 과거에 우리가 익숙히 보아왔던 그 계파 갈등을 하고 있다. 몇 명이 물론 뭐 탈당도 했고 불출마 선언했다 하더라도요. 지금 저런 상황 가지고는 저 부분을 인적 청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전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 공개적 집단적으로 왜 졌냐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 앞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도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정말 한국당 비판 많이 해주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뜨거운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왜 자신들이 이 지경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지금 총선이 가까웠을 경우에는 저런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각자 도생을 해서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쉽게 표현하면은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를 네. 가지고 결국 친박과 비박이 그러니까 결국은 당권 경쟁하는 거예요. 친박과 비박이랑.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 공천에 관련된 걸 가지고서 정권을 쥐는 지도부가 들어오면 그것은 결국은 제가 단언컨대 분당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박과 비박이 친박 분당하지 않고 왜 제가 분당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굉장히 친박은요 내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TK는 살아남았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PK는 다 몰락했지만 TK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TK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은
결국 비박은 사라지고 친박만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여러 이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티기로 나간다는 이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성은 없고 예.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아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아예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참패를 했는데 불구하고 국민들 이해하기 어려운 저런 행태를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유가 아주 결정적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홍문종 의원이 분당을 해야 끝나겠다. 친박이 무슨 죄냐 좀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분당 저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앞서 김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당이 분당이 됐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당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과거 국민의당에서 왔던 분들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예. 그리고 기존에 바른정당에서 왔던 분들이 이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한국당의 이 의원들은 별로 이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특정 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천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과정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나 어떠한 이유가 됐건 바른미래당이 뭔가 계속 안 맞고 계속 힘들어서 결국은 국민의당이 갈라져서 바른미래당이 하나민주평화당을 갔듯이 한국당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이유가 무엇이 됐든 간에 분당이 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분당이 돼서 각자 어쨌든 탈당할 사람은 탈당하고 무소속 남을 사람은 남고 해서 다음 공천을 받든 안 받든 예. 다음 21대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서 정치권에서 퇴출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또 살아남아서 정당 체계의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뭔가 새로운 진영으로 개편되면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많이 봐왔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냥 워낙 이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와도 다른 성격이었고 어느 선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분명히 보일 거다. 적어도 겉으로나마 피상적으로나마.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 당은 도저히 구조적으로 안 된다.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절차 과정을 거치더라도 인적으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정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심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요. 내후년에 총선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계속 내용만 하고 아까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 기억에서 잊혀질 것이다. 예. 그리고 뭔가 이 정당 체계가 뭔가 재편되면서 뭔가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한 건 비대위가 들었지 않겠어요. 비대위가 어떤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인적 청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단지 문제는 거기에 관한 의원들이 따라줄 것이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의원들은 어쨌든 자신의 어떤 공천, 자신의 차기 총선에서의 당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 누가 오더라도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성들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어제 네. 의총에서 또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일단 몸부림으로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 것 같던데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게 아니냐. 실제 저는 질서 있는 광폭의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왜 질서 있는이라고 하면 실제로 보면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예. 일단은 어떠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물러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공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비대위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이 지경까지 오냐 하면 이것도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공천에 개입을 함으로써 지금 자유한국당이 114명의 의원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43명이 초선입니다. 그리고 32명이 재선이에요. 초재선 의원인 75명이라는 거는 62.8%가 초재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선의 상당한 수가 박근혜 킷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면서 의무로 양으로 공천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따지면 초재선 의원들이 개혁에 관련돼서 강도 높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한번 보세요. 초선 재선이 굉장히 조용해요.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당권
그 경쟁처럼 보여지는 그런 아주 낯뜨거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수순을 거쳐서 이 그 내용을 수습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초재선 의원들이 이제는 정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차기 총선에 나오지 않는다는 불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2004년 2월 달에 당시에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문에 한나라당이 완전히 뭐 진짜 폭망하고 있을 때 오세훈 당시 의원이 굉장히 좋은 지역구를 갖고 있었어요. 강남 울구였지만 초선이었고 나는 후보를 다음에 총선에 나가지 않는다 하면서 오세훈법이라는 정치개혁법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재선 의원 중에서 자영학 수선 의원 중에서 정말 정치개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불출마 선언하고 자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변화되고 국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고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침묵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것은 결국은 2016년도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태 대행에 대해서 일단 비대위 구성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대위 구성 뭐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뭐 말이 당 해체지 당 해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예. 당 해산이라는 거는 의원들 스스로가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누구 보고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기관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모습은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나가라. 예. 이런 식의 서로 요구는 맞지가 않아요. 그건 서로 요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는 듯 얘기하면서 상대방 보고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50보 100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지금 그렇게 당장 당을 해산하거나 해체하거나 정계구도가 확 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면요. 일단 비대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겠죠. 해서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모셔오고 지금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선거가 6월 13일 날 끝났으니까 오늘 6월 29, 6.29 선언이에요. 87년도 민주화 선언 날이 오늘인데 예. 29일 날 14일 16일 됐어요. 근데 아직도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만 구성돼 있어요. 얼마나 이분들의 그 현실 상황 인식이 아니한지를 우리가 아주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비대위 구성해서 나름의 어쨌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혁신을 내놓을지 쇄신을 내놓을지 다음 공천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정계 은퇴 또는 뭐 불출마 선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그 위원회 구성해서 뭔가 절차를 밟아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 구성 빨리 협조해야죠. 예. 7월 27일 날 7월 17일 날 재원절인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그래서 빨리 원 구성도 협상하면서 예. 협조하고 상임위도 빨리 구성해 나가야지. 그런 다음에 뭔가를 해 나가야죠. 계속 지금 친박 비방만 지금 거의 보름째 저러고 있어요. 저건 네. 뭐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 지지부진하고 익숙한 한국당의 내홍을 잠시나마 좀 멈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오긴 와야 됩니다. 누구를 좀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뭐 추천이야 뭐 할 사람은 많죠. 예. 근데 결국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데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전권을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 하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싸울 때가 아니고 예. 딱 모여서 앞으로 비대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나온 결정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저는 많은 사람들 자꾸만 인적 쇄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인적으로 쇄신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스템화해야 된다. 저는 공천과 관련돼서 수없이 많이 연구도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의 잘못은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표준화된 공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보지 않는 정치 실험을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할 수만 있다면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정말 국민에게 공천권을 줄 수 있는 것을 관철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비박과 친박 간의 싸움은 굉장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정치 실험과 정치 개혁을 하면
그것이 다른 정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할 수 있는 정치 개혁에 관련된 아주 나름대로의 정치력과 그리고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얼굴마당 갖다 놓고 나서 누구 몇 명 자르고 해서 그걸 가져간다고 한다는 것은 또다시 한국 정치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예요. 예. 2016년 1월 달에 김종인 체제가 들어왔을 때 총선이 3개월 남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간 것 뿐이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국 정치가 바뀌었다고 지금 앞서갔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뭐 과거와 비교해서 뭐 바꿔진 게 있나요? 그래서 한국 정당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개혁안을 갖고 있는 구상을 갖고 비대위에 임해야 되지 예. 단순하게 무슨 뭐 지도체제 만들고 뭐 조금 지나고 나서 복원시키고 이런 식의 각오를 하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긴 당권 경쟁으로 정신이 없는데 친문 인사 전해철, 최재성, 김진표 이 세 의원이 모임을 갖고 좀 한 명만 이렇게 추려보자라고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당권 경쟁에 나서겠다는 인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지금 뭐 3선, 4선, 5선급해서 거의 20명 정도까지 막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크게 분류한다면 친문 진영, 뭐 비문 진영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최재성, 전해철 이런 분들은 전부 친문 진영이잖아요. 네. 이 안에서 어떻게 정리 좀 해야 되겠죠. 이른바 컷오픈이 있어요. 일단 예비 경선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대표 경선에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최소한 어느 정도 그 당내의 그 진영 내에서 개파 내에서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합의로 할지 그야말로 뭐 청와대의 그 입김이 여전히 작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이제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김부겸 장관이 예. 나가냐 안 나가냐 당권에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재 얘기를 해서 인터뷰를 당내에 좀 했었죠. 예. 약간 논란이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친문 진영에서 워낙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조정은 불가피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당의 그 당내 갈등을 많이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민주당도 뭐 당권 경쟁이 전혀 부정적으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워낙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앞서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어떤 그러한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너무 또 당내 경쟁에만 몰두한다면 지금 당장 선거는 없다 하더라도요. 그건 민주당이 그야말로 압승을 안겨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친문 내에서도 잘 조정을 하고 그리고 친문과 비문 간에도 어느 정도의 저는 견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친문이 가면은 청와대, 정부, 당정청 모두 친문. 이건 권력 내부에서의 긴장과 권력 내부에서의 견제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건강한 권력은 아니거든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전 그래서 지금 지방 권력도 지금 민주당, 중앙 권력도 민주당인데 이 모든 것도 민주당 내에서 친문이 모든 걸 장악한다 하면 그러면 너무 독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번 당권 경쟁에서 많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주 교수님께도 지금 당권 경쟁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유형이에요. 특성을 보면 하나는 관리형이냐, 대권형이냐, 통합형이냐. 그러니까 관리형은 친문의 인사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강성 친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문들은 이번에 좀 빠져야 되지 않는다는 게 지배적인 거고, 대권형은 이제 김부겸 장관을 포함해서 뭐 김영춘 장관 앞으로 대권을 노리는 분들이고, 마지막에 통합형이라는 거는 친문이 독식을 하고 있으니까 비문 인사 중에서 나름대로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져가자는 이 관리형과 대권형과 통합형의 한 분 분의 대표인 사람들이 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6.1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굉장히 시간이 좀 흘렀지만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가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습니다. 나왔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독식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당권 경쟁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세력이 모든 것을 독식하겠다는 걸 가지고 배제하고 포용하지 않고 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집권 2기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통합과 협치라고 하는 이런 기조 속에서 결국은 당권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정한 인물이라는 것은 뭐 각각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은 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이게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TK
PK 지역 다시 또 뭐 갈등을 의원들끼리 빚은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참 이번에 이제 오거돈 민주당 당선인이죠. 예. 부산시장 당선인이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정부 입장은 김해공항을 좀 늘린다, 또 예. 확장해서 김해 신공항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선 후보 때 공약했던 동남권의 관문공항과 지금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이명박 정권 때도 이명박 후보도 그랬고 박근혜 후보도 그렇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공약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른바 PK, TK 간에 이제 특히 이제 그쪽 한국당 의원, 지금은 한국당이지만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예. 이 의원들 간에 워낙 지역 이기주의 같은 것들, 그리고 어쨌든 그 지역에 공항을 유치해야 다음 총선 때 유리하고 뭐 이런 구도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이래서 계속 갈등이 빚어왔던 건데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돼서 이제 신공항 가덕도에 만들지 않고 이쪽에 이제 김해공항을 이제 확장한다는 건데 이유는 다 있어요. 오거돈 시장의 입장은 김해공항은 거의 24시간 비행기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국제 허브공항으로 인천공항처럼 되려면은 좀 섬 어느 정도 이제 민간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야지 된다라는 주장이고, 또 그렇지 않다. 또 이 김해공항에 대해 이런 부분 다 컨설팅을 받았다. 이런 서로 뭐 입장이 팽팽해요. 대구 이제 권영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가덕도 신공항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야말로 국책 사업에 항상 국책 사업을 둘러싼 갈등들이 있어 왔잖아요. 과거 일입니다만 그 제주의 그 강정 해군기지 얼마나 예. 많은 희생이 따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각 입장과 각 그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나 개인들이 좀 자기 입장을 좀 내려놓고 전체적인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지나치게 이건 무조건 또 가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TK나 또 이쪽의 의원들이 이것도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도 같이 잘 협조를 해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10여 년 가까이 해오다 네네. 2년 전쯤에 이제 결론이 난 건데 그렇습니다. 또 지금 나왔거든요. 참 나쁜 제안이죠. 두 가지 면에서 안 되는 건데요. 하나는 이게 지역 갈등을 고착화시킨다. 지금 당장 TK 지역에서는요. 결국 PK의 지역에서 압승을 한 민주당이 결국 TK를 분리시켜서 PK를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세력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끌고 나오지 않은 것이냐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것이 뭐냐면 이러한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의 여부를 넘어서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지역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정책이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정말 이 공항이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벌써 다 정리된 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흔들기 시작하면 말이죠.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흔들 수 있다는 그러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또 정치 쟁점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적당한 선이 아니라 아예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했었던 얘기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지율 표가 지금 준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의당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6% 넘게 빠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정의당이 지금 그 지지도가 점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가 상당히 앞섰던 거란 말이죠. 예. 그게 사실 현재 그 선거 제도가 소선거구에다가 단순 다수제잖아요. 이런 예. 상황 속에서 정의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죠. 2004년도 17대 총선 때 1인 2표의 정당 명부 비례대표가 나올 때도 민주노동당이 엿을 얻었었거든요. 2004년도 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계속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상당히 중도적이면서도 어떤 때 정의당이 우리가 뭐 이념 정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굉장히 중도적인 얘기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서서히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의당이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지금 여섯 석밖에 없잖아요. 네. 소수 정당이지만 정의당의 지향하는 바나 이런 것들이 설령 보수 유권자들이 봐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다라는 느낌들이 이제 많이 확산돼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이념 정당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정의당을 지지한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는 어떠한 단순한 그러한 특정한 정당이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잘 관심 있게
펼치냐에 따라서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래서 각 정당들이 지역 정당, 패권 정당 체제에서 벗어나서 정책의 중심을 둬서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것에다가 많은 비중을 둬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